동아시아 대란, 백제의 멸망 야마토 시대 대혼란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 중국과 한반도의 정세 변화였을 것이며 그것이 일본 국내에 반영되어 증폭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신라와 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와 고구려가 패망한 사건이다. 이때 백제를 돕기 위해 야마토 정권이 파병했으나 백촌강 전투에서 완패하여 철수한다. 이 사건은 한일 양쪽 역사책에 모두 나와 있고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는 있으나 단순 기술일 뿐 합리적인 배경과 역사적 의미의 해설은 거의 없다. 일본 측의 설명 당시 백제는 야마토의 조공을 바치는 말하자면 야마토의 세력권 밑에 있는 나라였고 백제의 왕자가 야마토 정권의 인질로와 있었는데 본국이 침공당하자 야마토 정권이 세력권 방어를 위하여 이 왕자에게 군사를 딸려 보내서 구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신라와 백제 간의 불화를 이용하여 일본이 어부지리를 얻으려 했을 것은 당연하나 선진 문명을 섭취한 지 얼마 안 되는 후 진국 야마토가 백제를 세력 하에 두고 조공을 받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야마토는 지금의 일본 열도 전체를 통치하는 강대국도 아니었고 정권 소재지 주변만을 통치하는 작은 나라였을 것이다. 외교사절이 의례적으로 들고 왔던 선물을 조공이라고 과대해서 선전하여 자기 만족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야마토 왕조와 백제 간의 친밀 관계를 생각하면 백제 왕자는 인질이니 친선사절이라기보다 친족 방문으로 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또 일본 측 역사에 보면 가야 일본 이름으로는 미마나가 일본 식민지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역시 가야가 당시 일본 지배 세력의 출신지 고향이므로 당연히 왕래도 잦고 친밀감도 가졌던 사실을 그렇게 과장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측 설명의 비합리성과 이중잣대 지금의 우리 측 역사 해석으로 보면 위에 일본군의 백제 파병은 또 하나의 침략 행위로 규정하여 대대적으로 비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과서의 백촌강 전투는 나와도 일본의 침략 행위로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일본이 백제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갚기 위해 파병했다고 배웠다는 사람을 만난 일이 있다. 만일 그렇게 해석한다면 일본은 은혜를 안 입는 착한 나라라고 하든지 통일을 방해한 나쁜 행위라고 하든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사실만 전달하고 마는 것은 이중잣대이며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어느 나라나 이른바 애국자들이 쓴 역사란 대체로 그런 것으로 알고 읽어야 한다. 여기서 또 한 번 옆으로 빠지면 고대 한일 간 왕래에서 의사소통은 무슨 언어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원시적인 일본말이 있었을 것이고 새로 들어간 한자도 쓰였겠지만 백제말이 쓰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야기가 한참 옆으로 빠졌으나 야마토로서는 이러한 국제적 세력 변화가 출신지 별가야, 백제, 신라 국내 주도권 싸움과 연결되어 한층 더 극렬, 극심,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야마토 정권의 나당 연합군 침공 대비와 통일 신라의 대당 정책 백제 파병의 실패로 패잔 병력이 한반도에서 쫓겨오면서 야마토 정권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나당 연합군의 보복적 침공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일본 서해안과 북해안 일대의 방어 진지를 만들고 군사를 배치하기에 바빴다. 숙적 고구려까지 멸망시킨 당나라 군사가 신라와 연합하여 쳐들어오면 야마토로서는 대항할 수 없었을 것이나 다행히 당과 신라 간의 충돌로 야마토로서는 위기를 면했고 그 뒤 신라와의 우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야마토 정권 내부에서 일어났던 공포, 논쟁, 혼란을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나라 해이한 안시대, 물론 오늘날 같이 짜임새 있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 시대는 일본이 처음 국가 같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혼란을 벗어나 문자 그대로의 평온한 시대다. 사회가 안정을 찾으면서 정치 행정적으로는 처음으로 율령 국가가 되었다. 당과 신라의 불화로 중국의 선진 문화가 한반도를 통해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동중국해를 건너 직접 당나라로 문화연수단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을 견당사라 부른다. 견당사는 4, 5년에 한 번씩 4 내지 6회 파견했다. 현해타는 물살이 빠르기는 해도 풍랑은 그리 심하지 않은데 비해 남중국해는 바다가 거칠어 배가 침몰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 4척을 당나라로 보내면 그중 한 척이 일본으로 돌아올 정도였다고 한다. 현해탄을 건넌 후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것이 거리는 멀어도 훨씬 안전한 항로였으나 당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신라는 견당사에게 이 항로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배는 한 번에 4척씩이 출항했고 그 중 어느 배가 귀국에 성공해도 선진 중국 문화 섭취가 가능하도록 불경을 공부하는 승려를 비롯하여木工, 도공, 화공, 건축, 기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완전히 똑같은 인원과 조직의 기술 문화연수단을 4배에 똑같이 태워 해난에 대비했다고 한다. 선진 문명 습득에도 결사적인 각오가 필요했던 것이다. 나라 해이안 시대의 정치, 지배 구조의 변천 원시, 고대 초기에는 지방 호족들을 무력, 경제력으로 세력 하에 두고 왕 천황을 칭하여 직접 통치하던 방식이었다. 나라 해이안 시대는 왕을 상징적인 지위에 모셔두고 능력 있는 자가통, 치행위를 대행하는 원정, 왕은 그대로 두고 상왕이 실권 행사 및 섭관, 제도를 거쳐 귀족 유력자들에 의한 합의제 집단 지도제가 시작된 듯하다. 나라 해이안 시대 수입 문화의 소화 흡수와 독자성 모색 대륙으로부터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선진 문명을 흡수, 소화하는 데 바빴던 이 시대에 한자의 변형이기는 하나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 것은 특기할 만하다. 중간 삽입사. 이렇게 말하면 즉각 그들의 가나 문자는 한자를 변형시켰을 뿐 독창성이 없고 우리의 한글은 라고 나온다. 전부 옳다. 한글의 우수성은 일본 가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그 우수한 문자로 무엇을 했는가이다. 일본의 경우 새로 만든 그 어설픈 문자로 노래, 화카 하이쿠를 만들었고 그 후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시를 계속 써왔으며 그 시대에 가나를 써서 일본어로 소설을 썼으니 사회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시조가 있다 하나 그 보급도와 사회문화의 영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말로 소설이 나온 것은 조선조 말이다. 실제로 일본의 웬만한 월간 잡지는 거의 다 독자의 와카 하이쿠 투고란을 두고 정기적으로 우수작을 선정, 시상하는 것이 상례였고 지금도 연초마다 궁중에서 와카 신년 발표회가 천황의 주제로 열리고 있다. 또 한 가지 문화적으로 특기할 것이 한자의 훈독이다. 우리에게도 물론 훈이 있으나 사전의 의미의 서룡으로 나올 뿐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훈으로 읽지는 않는다. 일본에서는 한자가 섞인 글을 음과 훈을 섞어서 읽는 다. 한문으로 볼 때 사도요. 잘못된 방법임이 틀림없으나 한문과 한자에 대한 일반 백성의 이해도 증진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으며 시를 쓸 때 글자 수를 맞추기 편리하며 무엇보다 어휘와 단어의 수가 풍부해져 언어가 고급화한다. 우리의 경우 세상에 없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글자를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이루어 놓은 것은 별로 없고 사실상 언문문이라 하여 천대하다가 일제가 보통학교 초등학교에서 조선어 시간에 가르친 것이 한글의 제도적 교육의 출발점이다. 그 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우리말과 한글은 암흑기를 맞이하지만 해방 후에는 한글 전용 한자 폐지로 한글 그 자체는 살아났으나 독점권 보호의 당연한 결말로 우리말 자체는 외부 세력 일본의 방해나 간섭이 없어졌는데도 별로 큰 발전을 못했다는 것이 필자의 관찰이다. 한글 맞춤법이라는 체계적 업적이 많은 정치적 압박 아래에서도 일제하에 이루어진 데 반해 해방 후에 특기할 만한 업적이 보이지 않는 사실은 슬픈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